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재밌게 잘 들었네요.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의 연관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든지 또 광주에 관련된 이야기들 할 건데, 지금 현재 뭘 해야 될까? 라는 것에 좀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847년도에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25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기근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표했는데, 역사학자들의 일부는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저 해에 감자병이 돌아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약 4,000척의 배에 곡물을 가득 싣고 영국으로 그 배들이 갑니다. 대부분의 농토는 영국인들 거였어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땅이라고는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든 먹고 살 만한 걸 키워야 되니까 감자가 좀 좁은 땅에서도 많이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심은 거예요. 근데 마침 감자병이 돌아서 그 감자가 다 죽었죠. 그리고 넓은 농토에서 자라는 수많은 곡식들은 영국인들이 거니까 자기네들 손도 못 대고 그냥 다 앉아서 굶어 죽은 겁니다. 이걸 보면은 아일랜드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게 감자병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정치 때문에 죽은 거죠.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최근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더니만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은 커피. 전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나는지도 잘 모르는 촌놈인가 본데, 저희 어렸을 때는 에티오피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뉴스를 틀 때마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티오피아 하면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82년부터 84년 정도까지였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저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반면에 보츠와나라는 그 옆에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곡물 생산량인데, 굶어 죽기 시작한 1982년부터 3년간 생산량을 한번 보실래요? 전해보다 줄어들었나요? 늘었죠? 그죠? 보츠와나를 한번 볼까요? 보츠와나는 어때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죠? 에티오피아는 오히려 생산량이 늘었고, 심지어는 저 많이 굶어 죽었었던 3년의 평균 생산량이 전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두 사례를 보면은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 정치의 기능.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대표적으로 자원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저 두 사례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려면 국민들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표방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뭐죠?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이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변화돼 왔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과제는 뭔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민주항쟁이죠. 1980년 박정희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 체제가 도입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라고 대표되는 그런 신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자 광주에 계신 분들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했었죠. 거기에 대고 이제 발포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어떤 통계에 따라서는 숫자상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190여 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잊지 않았죠. 얼마 전에 대통령도 추념사에서 얘기했었죠. 뭐 박내전 씨라든지 조성만 열사, 표종두, 박관현 이런 사람들 이름을 직접 하나하나씩 불렀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원했고 특히 광주를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많은 싸움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힘이 바탕이 돼서 1987년도에 6월항쟁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10월에 개헌이 이루어지죠. 87년도에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는. 그런데 87년 12월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역시 이 당시에도 개헌은 이뤘지만 87년의 싸움도 결국은 약간 미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랜드라든지 또는 에티오피아 예에서 봤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런 정치는 그런 국민의 뜻을 받아서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개선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면서 국민의 뜻대로 개선을 계속 이뤄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능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사회가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경제의 민주화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87년에 개헌이 있었고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시작 단계에 들어왔긴 하지만 그 이후로 사실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쪽 정치적 영역에서의 어떤 국민의 의사가 정치 영역으로 반영되는 영역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더 확보된 거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는 사실 이 경제 권력들을 오히려 더 붙어서 이 경제 영역에 자리 잡은 재벌들이라는 거대 권력들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형태로 나라가 계속 움직여 가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IMF예요. 여러분 노태우 정부 때도 사실은 87년 이후에 등장한 정권이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나 경제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재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미 재벌들은 굉장히 거대해졌기 때문에 재벌들의 요구에 거의 끌려갔죠. 그래서 재벌들에 대한 규제는 알게모로 계속 풀렸습니다. 마지막 남았었던 재벌에 대한 규제가 뭐였냐면 여신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은행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정부가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을 재벌에 대출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유일한 수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보려고 했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것도 사실은 재벌의 힘에 밀려서 폐지됩니다. 특히 주력 업종이라는 걸 선정하라 그래서 주력 업종을 선정한 상태 각 대기업마다 주력 업종을 선정하면 그 주력 업종에는 제한 없이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벌에 대한 규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재벌들의 어떤 힘에 눌려서. 그래서 재벌들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과잉 투자하고 과다 차입하고 하면서 IMF가 발생하게 된 거죠. 결국 그래도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은행에다가 돈 채워놓기 위해서 금반지 빼서 팔고 막 이러면서 대략 한 100조 넘게 거의 200조 가까운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과 이런 전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은행들을 살리고 또 은행들이 사니까 또 기업들도 살고 하면서 극복은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혜택받았던 것도 사실은 대기업들이죠. 정리해고제가 대폭적으로 확대된다든지 파견근로제가 도입된다든지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막 완화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너무 심하게 완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할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발생했던 게 세월호 참사나 최근에 있었던 스텔라 데이지오 같은 경우 전부 다 저 규제 완화 덕분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이라고 해서 선박의 나이를 20년으로 제한했었는데 해운업계가 배 더 쓸 수 있는데 왜 20년으로만 제한해? 해서 2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더 준다는 의미에서 30년으로 선율령을 연장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18년 동안 쓰고 폐선을 하려고 했던 세월호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편없이 낡은 배가 운항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 이외에도 세월호 관련돼서 보면은 규제가 완화된 것이 이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완화됐고 그 효과로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거죠. 비정규직, 파견근로,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재벌들을 위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 조금씩은 좋아진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비정규직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또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은 너무 치열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안 낳아요. 둘이 결혼했을 때 2.1을 낳아야 현상 유지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략 1.24 또는 1.23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키우는데도 돈 많이 들고 키워놔봤자 취직도 안 되고 취직돼봤자 비정규직에 자살률도 장난 아니죠. OECD 1위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태어나지 않고 기존 세대들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목숨을 끊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죠. 아직 딱 사건으로 표명되는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사회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신 거라고 봐요. 부정이나 불평등, 불공정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걸 정치가 고쳐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정치의 역할이 그거고 또 제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쭉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혀 정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상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국민들이 나선 게 저는 촛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 야 이게 나라냐? 니들 봐라. 도저히 일어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좀 바꿔라. 아니 못 바꿔? 그럼 우리가 나설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실제로 청년들이 겪는 고통 같은 경우 뭐가 해결됐습니까? 청년들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 23.2% 정도 된다 그러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와서 추경 관련된 시정연설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청년들 한 세대가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가 됐다. 뭘 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현재 과제는 이거 같아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말 정치가 작동하도록 만들고 그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공정,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찾아나가는 게 지금 현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에 있어서 다른 분들 다 힘써야 돼요. 어른도 힘써야 되고 다 힘써야 됩니다. 저도 정치인이니까 열심히 힘쓸 건데 저는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그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 청년들이 자기가 못나서 고통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적 원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서 사회를 개선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청년들만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청년들만 이걸 고치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같이 해야 되고 어른들도 해야 되는 거고 어른들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죠. 하지만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